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새벽 12시 40분 대구광역시 서구 119 안전센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칼에 찔렸어요. 빨리 와주세요. 황급히 구급대원과 경찰이 서구 비산동의 주택으로 출동을 해요. 근데 다들 유독 긴장한 상태였거든요. 앞서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에 아직 현장에 범인들이 머무르고 있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출동이 늦어질 경우에 신고한 사람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운 다급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신고자가 93세 고령의 노인이었고요. 피해자인 아내 또한 77세입니다. 신고를 받은 지 20분 만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는데 굉장히 강한 향수 냄새가 내부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서둘러 안방에 갔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만 결코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주로 머리와 얼굴, 팔, 그 외 여기저기 60번 이상 칼에 찔렸고요. 몸에서 터져나온 피로 인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혈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구조대는 즉각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안타깝게도 새벽 1시 25분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현장에서 범인 남성 2명이 즉각 체포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고작 10대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각각 19살, 17살 형제들. 죽은 피해자와는 친할머니와 손주 사이예요. 이거 존속살인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집에서 체포를 했을 당시 이들의 행색을 본 경찰이 좀 갸우뚱했어요. 앞서 할머니는 칼에 난자당한 채 엄청난 피를 뿜었다고 했죠. 그러면 범인의 몸에도 피가 튀어야 합니다. 60번이나 찔렀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너무도 멀끔한 겁니다. 그 이유를 밝혀보니 더 소름 돋아요. 칼에 찔린 할머니가 방에서 죽어가는 동안 이들은 태연하게 샤워 싹 하고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범격인 형이 자기가 저지른 짓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듯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 사건 전말을 보기에 앞서 이들의 가족관계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년 전인 2012년 8월 형제의 부모는 이혼을 합니다. 당시 형이 9살이고 동생은 7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양쪽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한 거예요. 심지어 연락까지 두절한 채 그냥 잠적했고요. 홀로 남겨진 이 어린 아이들을 결국 나이든 조부모님이 거둬서 키우게 되는데요. 노령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입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하반신 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고요. 할머니 또한 5년 전 장애 판정을 받으시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경제활동은 불가능해요. 거주하던 주택도 9평 정도 되는 작은 곳이었고요. 지어진 지 36년이 지나서 낡고 열악합니다. 이런 생활에도 어린 손주들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덜컥 맡기는 했는데요. 달달이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185만 원과 장애수당, 조손가정 지원금까지 다 합쳐도 한 달에 주어지는 건 24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이게 네 사람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결국 할머니는 매일 거리로 나가서 폐지를 주었고요. 그걸로나마 약간의 돈을 벌게 됩니다. 동시에 손주들이 성인이 되면 줄 거라면서 약간 저축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할머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형제는 점점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2명 모두 중증의 불안장애와 분노 조절, 게다가 인지 능력도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 적응이 힘들고 여러 문제를 일으켰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워낙에 둘 다 체격도 크고 힘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종 폭력에 휘말리면서 수차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당한 그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과하고 또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만행은 갈수록 심해졌죠?
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난동 부리고 또 교사를 위협하는 일로 결국 퇴학을 당해요. 형은 더 심각합니다. 급기야 사건 발생 1년 전인 2020년 1월 대구의료원에 강제로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심각한 품행장애, 분노조절장애, ADHD까지 3개월간 정신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퇴원을 했죠. 이후에 항우울제 처방을 받긴 했지만 이걸 꾸준히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형제의 폭력성이 비단 학교에서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같이 살고 있는 조부모님을 향해서도 강한 폭력성을 드러낸 겁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해요. 또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큰손자가 막 달려들기도 했다고 기억하고요. 매일같이 집 밖으로 고성이 오갔고 이웃들도 저 집 문제아야 이렇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설마 그 손자가 할머니를 이렇게까지 해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체포된 형제에게 경찰이 물어요. 너네 할머니 왜 죽였니? 이 말에 형제가 짜증난다는 듯 대답하죠. 자꾸 잔소리하니까요. 네, 범행 동기가 고작 잔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을 정도로 사소하죠. 평소에 할머니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밤중에 왜 커피를 마시냐 이런 잔소리를 하곤 했대요. 근데 사실 이게 어느 가정에나 좀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독 여기에 대해 형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8월 29일 갈등이 극에 달해요. 그날 할머니가 그 급식 카드로 편의점에 가서 좀 먹을 걸 사와라 라고 시키게 되는데요. 이에 형은 창피하게 왜 급식 카드를 쓰라고 해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로 두 사람은 또 언쟁을 벌였죠. 그러다가 화가 난 할머니가 너 20살 되면 이 집에서 나가 살아 이렇게 윽박지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주를 진짜 내쫓을 생각이라기보다는 너도 성인 되면 네 혼자 자립해서 살아라 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할머니가 독립자금 마련하려고 틈틈이 적주까지 하고 계셨잖아요. 할머니가요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또 무뚝뚝하긴 했지만 손자들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지극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픈 몸을 이끌고 손자들 데리러 갔어요. 또 아이들의 고모를 통해서 남몰래 용돈을 찔러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직접 말로는 좀 표현을 안 하셨는데 카톡으로 사랑한다고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날 형이 집을 나가라 라는 할머니의 말에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서 살아? 이런 생각에 막 막막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해결책을 떠올리게 되는데 뭐야 저 노인네들 없으면 이 집 내 거잖아. 해결책이 살인이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는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상황을 봐서 나중에 나를 정하고 우선 할머니는 빠르게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중에 어떤 진술을 하냐면 어차피 사용제도도 없어져서 죽을 일은 없고 그러다 잡혀서 교도소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해요. 밥도 나오고 잠자리도 보장되니 이 쥐꼬리 같은 집보다는 낫다는 뜻이겠죠. 즉각 형은 인터넷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검색하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당일 밤 10시 26분에 동생에게 카톡을 보내요. 야, 할머니 죽일래? 어차피 우리처럼 머리 나쁘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은 20살이 돼도 굶어 죽어. 알바도 안 뽑아주고 가망이 없잖아. 이 잔혹한 문자에 동생이 답이 왔어요. 그게 단 3글자였습니다. 맘대로. 답장을 받고 불과 2시간 뒤 30일 새벽 12시 10분 형제는 2인조 살인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날 할머니는 밤까지 폐지를 줍다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좀 씻기 위해서 욕실로 향했죠? 그러는 사이 형은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챙겼습니다. 잠시 후 욕실에서 나온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는데 형이 손에 칼을 들고 따라 들어가요. 근데 이걸 할머니가 바로 눈치챘어요. 그래서 야 임마 너 칼 들고 뭐해? 당장 내려놔!
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 또한 여태까지 폭력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쪽으로 조심히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너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 얼른 내려놔, 얼른 내려놔. 이 말에 형이 발끈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할머니를 향해 칼을 휘둘렀죠. 머리, 옆구리, 다리까지 정말 무자비하게 온몸에 칼이 꽂혔어요. 77세의 할머니가 19살 손자를 어떻게 당해내요.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죠. 이때 형은 동생에게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현관과 창문 다 닫으라고 소리칩니다. 동생은 창문을 닫았고 이후엔 쓰러진 할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구경합니다. 한편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현장에 같이 있긴 했지만 장애 때문에 거동이 힘들었어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손주들을 말리기 위해서 막 기어가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울부짖었죠. 하지만 이게 너무 미약해서 그들에게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심장과 폐가 관통당해서 피가 쏟아지고 있고 바로 형이 이때 칼을 들고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어요. 할아버지는 어차피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자 형이 칼을 들고 할아버지 옆에 쭈그려 앉아서 묻죠.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막 할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울면서 다 잘못했다. 제발 할머니 병원에 보내자라고 호소합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동생이 형, 할아버진 살려주자 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동의했는지 형이 일어서서 피를 닦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잠시 후 옷까지 갈아입었는데 이때 지금 집 안에 피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우려는 듯 향수를 뿌립니다. 잔인무도한 그가 씻는 사이 할아버지가 사실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죠. 현장에서 형제는 바로 체포됩니다. 이거 정말 너무도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구속된 형이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면 다 좋은데 웹툰은 못 보죠. 그게 아쉽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조부모한테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르고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좀 그 장애가 있어서 그런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2달 후에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형에게는 존속살해에 대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구형합니다. 동생에게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해요. 얼마 후에 1심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터무니없이 낮은 형벌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1월에 1심 재판이 열렸어요. 형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폭력치료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각각 80시간씩 이수할 것이 내려집니다. 또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폭력치료 및 정신치료 각각 40시간. 네, 이게 다예요. 어쩌면 이런 판결이 나올 줄 알고 형제가 그깟 살인 좀 해도 돼 라고 여긴 건 아닐까요? 이 1심 판결은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낮다라는 평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가진 건 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형은 불복하고 또 검찰도 이거 형량 너무 낮다 하면서 항소했어요. 2022년 4월에 항소심이 이어졌죠. 그리고 이 자리에 이 형제의 친모가 등장합니다. 자식을 버린 지 9년 만에 지금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돌아온 거예요. 친모는 살인마가 된 자식에게 제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2025년 현재 형은 복역 중입니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단기 7년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2028년 8월 출소할 예정이죠. 이때 형의 나이는 26살, 동생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친모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전해져요. 한편 홀로 남은 할아버지는 잠시 대구 서구의 한 요양원에 머무시다가 현재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손자들에게 배신당한 고통, 그리고 그 잔혹한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자책감까지, 글쎄요, 남은 그의 여성에서 쉽게 극복하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 현장에 세탁이 된 교복이 널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월요일에 등교하는 큰손주에게 입히려고 직접 세탁을 해둔 거죠. 불우한 가정 환경이, 정신질환이 과연 천륜을 저버린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한편으로는요, 재판부의 판단처럼 형제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죄를 정말 반성하게 되길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에게 버려진 손주들을 감싸 안았던 그 조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 손에 자라서인지 오늘은 정말 그 어떤 날보다도 감정이 많이 힘들었네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7월 1일 오전 11시 50분 45인승 고속버스 한 대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인근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버스가 통영에서 출발을 해서 광주광역시로 향하던 중이었고요. 대략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여정이었죠. 그날 버스 안은 대부분 고요했습니다. 승객 대부분 잠을 청하거나 휴대폰 보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무탈하게 달리던 버스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 너무도 순식간이었습니다. 돌연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성큼성큼 앞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죠. 이날 버스엔 승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두세 줄씩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녀가 빈 좌석들을 지나쳐서 버스 중간쯤 다다랐을 때 그곳에 중년 남성 A씨가 홀로 앉아 있었는데 여성이 돌연 A씨 옆에 우뚝 멈춰섰죠. 그러더니 갑자기 10cm짜리 과도를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 중년 남성 A씨는 미처 피할 틈이 없었어요. 여성이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 쪽으로 막 칼을 휘두르더니 두 번째는 목 부분으로 칼이 향합니다. 당황한 피해자가 막 필사적으로 저지를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왼손 부위를 2차례 찔리기도 했고요. 결국 피해자는 입술 옆에서 귀 밑까지 길게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말아요.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끼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 덕에 급소를 빗맞긴 했어요. 하지만 목덜미에도 꽤 큰 상처가 생겼죠. 또 왼쪽 팔은 손바닥에서 손끝까지 공격의 흔적이 깊게 남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장의 사진이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피해자는 44살의 대학 교수 A씨였고요. 그리고 느닷없이 버스 안에서 그를 공격한 여성은 22살의 박씨였어요. 와, 이거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피해자 A씨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운전기사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도 다 상황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기사님이 우선 갓길에 급히 차량을 정차합니다. 자, 지금 누군가는 이 여성의 폭주를 막아야 해요. 그리고 이때 피해자 주변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용기를 내게 되죠. 당시 A씨 가까이에 앉아있던 24살의 이상호 씨. 그는 막 소란이 들리자 잠에서 깨어납니다. 딱 눈앞에 한 남성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옆에는 흉기를 든 여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씨가 본능적으로 범인의 팔을 붙들게 됩니다. 동시에 또 다른 승객과 기사님도 달려들어서 이 박 씨에게서 흉기를 빼앗고자 했고요. 근데 이 와중에 그녀가 칼을 막 놓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너무도 위험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겨우 흉기를 입수해서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더 큰 문제는요. 피해자 A씨의 상태입니다. 이 상의가 흠뻑 젖을 정도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었거든요. 승객들이 옷가지로 다급히 지혈을 했지만 계속해서 피가 배어나옵니다. 두려움에 떨던 몇몇 승객들은 아예 버스 밖에 고속도로로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다급히 구조를 요청합니다. 이게 왜 필요했냐면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 한복판이잖아요. 그래서 구급대가 오기까지 1분 1초가 촉박한 상황입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저 아들이 있어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했고요. 자, 밖에서는 계속 구조 요청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차량 한 대가 버스 뒤에 멈춰 서게 돼요. 49살의 여성 유순주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하고 막 상황을 들었고 선뜻 제 차에 그러면 빨리 태웁시다. 하고 피해자 A씨를 태우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침착하게 119와 통화를 하면서 가까운 섬진강 휴게소로 이동했죠. 휴게소에 도착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지혈합니다. 동시에 그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어줬고요. 잠시 후에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고요. A씨는 광주의 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긴급 수술이 진행됐어요. 이 상처 부위가 너무 컸는데요. 무려 50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았고 이후 일주일 만에야 겨우 큰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고 또 회복도 되었지만 그날의 정신적인 충격은 결코 쉽게 가시지 않겠죠. 한편 범인 박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되면서 경찰로 인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일단 여기서 박 씨와 피해자 A 씨는 전혀 알던 사이가 아닙니다. 버스 타기 전까지 그 어떤 접점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왜 A 씨를 공격한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는 정말 놀랍다 못해 황당합니다. 그녀가 밝힌 범행 동기? 저랑 가장 가까이 앉아 있어서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22살이던 범인 박 씨는 자신이 왜 피해자를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묻지마 범행이었던 거죠. 심지어 범행 당시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버스에 타기 전에 통영에서 소주 2병을 마셨대요. 근데 설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아요. 흉기가 있었잖아요. 왜 버스에 흉기를 가지고 타냐고요. 그럼 타기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대학에 다니거나 취직을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한 달 전쯤부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이력만 봤을 때는 아주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5년 전에 조울증을 진단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의 경우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박 씨가 6개월 전부터 임으로 약 복용을 멈췄다는 게 문제였죠. 범인 가족에 따르면 이상한 증상들이 포착된 건 사건 발생 2-3일 전이었습니다. 고작 2-3일 전이요. 박 씨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가족한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분이 아주 심각하게 다운돼서 가라앉은 모습도 보였고요. 이게 좀 전형적인 조울증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또 하필 가족들이 이런 걸 포착한 게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 부모도 월요일이 되면 딸을 좀 병원에 데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건 이틀 전인 6월 29일 박 씨가 돌연 홀로 집을 나섭니다. 광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때 무슨 생각인지 집에 있던 식칼도 함께 챙겨갔고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근처 백화점에 가더니 가정용 세트 칼을 2자루나 추가로 더 구입했는데요. 이게 과도하고 부엌칼 세트였거든요. 근데 꽤 가격도 좀 나가고 아주 예리한 고급 칼입니다.
자, 지금 박 씨는 총 3자루의 칼을 소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다니기 시작해요. 이 다음으로 박 씨가 향한 곳이 바로 통영이었어요. 가족한테는 저 통영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갈게요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녀는 통영에 친구가 없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에요. 그녀는 통영에 도착해서 한 여관에 투숙한 뒤에 이후부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배달로 시켜 먹었고요. 자, 여관에서 마치 은둔 생활을 한 건데 그러는 동안 휴대폰으로 많은 것들을 검색했어요. 그 내역이 확인됐죠. 키워드는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여관의 은둔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박 씨가 어떤 범행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조금 더 자해에 관심을 보인 점이 드러나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6월 30일 저녁이었죠. 박 씨가 돌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더니 저 통영으로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딸의 심각성을 제대로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랑 하룻밤 자고 내일 집에 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 거예요. 후에 박 씨의 아버지는 이 일을 몹시 후회했죠. 범인의 이런 행보로 봐서 전문가들은 그녀가 다중인격을 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하면 그녀 안에 2가지 자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자아, 나머지는 악한 자아. 이때 악한 자아는 좀 공격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자아가 이거를 좀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입니다. 즉 여기서 여관방에 그녀가 틀어박혀서 은둔 생활을 한 것은 어쩌면 자기 스스로를 가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뭔가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난 7월 1일입니다. 바로 사건 당일인데요. 이틀간 그렇게 틀어박혀 있던 그녀가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셨죠. 마침 이때 그녀를 본 식당 직원들은 박 씨가 좀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딱 처음에 식당에 들어와서 한참 동안이나 그냥 멍하니 주문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과 술을 시켜서 먹었죠? 근데 막 소주 2병을 내리 마셔요. 근데 이게 사실 취할만도 하잖아요. 근데 뭐 원래 주량이 센 건지 이 여성이 전혀 취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당을 나온 박 씨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광주행 고속버스에 올라탔죠. 그러다가 참극을 벌인 상황입니다. 추후 범인과 심층 상담을 한 결과 버스에 타기 직전 박 씨는 완전한 피해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게 드러납니다. 그 피해자 A씨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저리 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둘이 마주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박 씨는 망상을 구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꾸 자기한테 너 저리 가 하니까 막 분노가 쌓여갔고 결국 버스에 같이 올라타서 이 A씨로부터 3줄 떨어진 맨 뒷좌석에 앉아서 버스가 출발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분노를 계속 쌓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렀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했던 범죄의 전말은 박 씨가 재판을 받을 당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그녀의 진술이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망상에 빠져서 A씨를 공격한 건지 아니면 그 최초 경찰 조사에서 말했듯이 제일 가까이에 있어서 공격했어요. 이게 이유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냐? 우발적인 거 아니다. 계획범죄다. 라고 판단했죠. 그 이유는 박 씨가 사실 또 다른 진술에서 제가 칼을 소지한 이유는 사람을 찔러야겠다는 심정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칼을 3개씩 들고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집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2019년 1월 17일 박 씨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5년형이요. 예상하셨겠지만 재판에서 병명미상의 정신질환 환자로 분류가 되면서 심신미약이 참작된 듯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와 연관성이 적다라고 주장을 해요. 물론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충동성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개인이 애초부터 내포하고 있는 공격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은요, 정반대 두 가지 성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 씨처럼 공격성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오히려 공포에 빠지거나 위축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질환 자체가 범죄를 일으켰다기보단 이 개개인의 성향과 감정 상태가 더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사건의 경우 많은 언론에서 박 씨가 조울증 환자다라는 점만을 앞다투어 내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범죄자가 애초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걸 그냥 정신질환으로 포장해서 방패로 삼을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걸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판결을 그냥 계속 내려버리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단순히 정신질환자는 그럼 범죄자야? 라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한다는 게 걱정이죠. 그럴수록 중증 환자들은 더더욱 자기의 병을 숨기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은 잘못이 아니거든요. 아마 오늘 사건을 들으시면서 지난 2023년 유독 자주 보도된 묻지마 흉기 난동 사태가 떠올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무조건 그 한 사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접근과 또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에서의 관리와 교육, 또 약 복용을 꾸준히 하도록 환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더 이상의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지금 고속버스 안, 서현역 역사, 신림동 길거리,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너무 두려울 뿐입니다. 새로운 한 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